정권 교체 막는 자 민주당 초선이 박살낸다. 초선 박살 12회 시작합니다. 와, 12회. 다들 또 현장에서 오셔가지고 목소리가 힘이 없으시네. 응? 어떡해요 우리. 진짜 네. 파김치라는 그게 네.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끼나요. 아유 그러니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썸네일을 보니까 저희 굉장히 인상적인 썸네일인 것 같아요. 개나 소나 대선 후보. 야. 뒤에 둘 다 정말 짜증나는. 그러니까요. 사진이네. 누가 개고 누가 소냐. 최현희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 사람들처럼 할 거면은 저도 대선 후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운동하면서 그런 마음이 불끈불끈 솟아오르시나요? 예, 정말 제가 해도 저보다는 100배 잘할 것 같은. 100배가 아니죠. 1000배. 이용우 의원이 저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도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비교 대상도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그렇죠. 뭐 오늘 선거운동 하실 때 아마 어제 그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 대해서 뭐 거리의 반응도 조금 들어보시고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저희가 곧 얘기를 하겠지만은 또 최현희 의원님 특히 반응을 많이 들어보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제 동네 골목 구석구석 다니면서 이런저런데 꼭 질문을 어제 TV 토론 보셨냐, TV 토론 보셨냐니까 대부분 보셨고 반응이 뭐 처음엔 좀 걱정을 했어요. 혹시 왜냐하면 이제 진흙탕 혹시 싸움 돼가지고 후보한테 혹시 지장이 워낙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같은 그런 이준석 많이 해가지고. 후보에 대한 거의 퇴출 이제 그만해야 된다. 사퇴해야 된다. 그 정도로 아유 격하게 반응하시더라고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진짜 아니 근데 이렇게 선거운동 사진을 이렇게 많이 보내셨어요? 사진이 선택하시라고. 아니 되게 사진이 좋은데요. 사진이 정말. 아니 그럼 우리한테도 좀 얘기 좀 해주지 사진 좀. 많은 누가 박주민 의원님하고 같이 이게 뭐 하신 네, 거. 혼자 선거운동 다 한 것 같은 이런 느낌. 보좌진이 찍어 주신 거죠? 그렇죠. 사진의 같이. 품질이 그러니까 카메라가 되게 좋잖아요. 카메라가 좋아요. 카메라. 최현희 의원이 잘 찍고. 무슨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보좌관님 성함이? 나중에 내가 계속 말해줄게. 네, 곳곳에서 많이 고생하셨고요. 나도 빨리 보내줘야겠네. 어머. 열렸습니다. 야, 바로 이렇게 또 하시는. 그 방이 있잖아. 아, 텔 방에. 일주일 동안 뭐 특이사항 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워낙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일주일 매일매일이 얼마나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유세차 타고 막 돌다가 저녁 인사하다가 막 이제 차 타고 올라왔는데 어제 우리 그 시청매 시민본부에서 정책협약시하고 지지선언만 13건이 있었거든요. 13건이요? 1시부터 6시까지 정말 20분 단위로 계속했어 계속. 그리고 이제 그냥 국회에서. 그리고 또 끝나자마자 이제 평택 내려가서 저기 시장 그 상가 같은 거 좀 돈 다음에 아침부터 또 평택에서 계속 이제 평택에서만 이제 계속 끝날 때까지 있기로 했는데 거기 갔더니 또 간담회하고 정책협약과 지지선을 또 잔뜩 잡혀 있더라고요. 여기 전통시장이에요, 평택에? 네. 굉장히 깔끔하네요. 홍복시장이라고. 홍복시장? 통복. 통복. 경기 남부에서 가장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러네. 항상 대선 후보들 오면 저기 와서 한 바퀴 돌고 저기 이제 진미식당이라고 유명한 진미식당. 네, 국밥집 있어요. 따님이 6분이 부모님이랑 같이 하는. 잠깐만 저 차량 후보님 차량 아니에요? 경기도당 차량이에요. 아 경기도당. 후보님 오셨어요? 아니요, 후보님은 토요일 날 오십니다. 토요일 날 드디어 평택에도 가시는군요. 평택역이요? 평택역은 아니고 배다리 공원에서 제 사무실 바로 앞에 있는 배다리 공원에서 힘 좀 쓰셨네.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모르시고 전날까지 몰라요. 공식적으로는 모르는 겁니다. 아니 저희는 그 경기 남부의 제일 큰 시장은 평택에 있군요. 경기 북부의 제일 큰 전통시장은 의정부에 있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막 던지는 것 같은데. 진짜로. 저희도 거기 맨날 이렇게 정치인들이 많이 가는 곳이고요. 무슨 시장이?
제1시장. 제1시장. 전통 있는 시장이고 미군 부대가 있을 때부터 좀 흥했던 시장이에요. 그래서 골목골목 예전에는 막 달러 환전하던 막 그런 환전소부터 해서 좀 큰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좀 그래도 많이 현대화가 되었고 네, 통복시장 굉장히 깔끔해 보이네요. 제1시장도 사실은 좀 깔끔해졌는데 영등포구도 있어요. 영등포 전통시장. 영등포 그렇죠. 전통시장. 남대문 시장, 영등포 시장, 동대문 시장 이게 세 개가 이제 가장 큰 서울에서 컸죠. 우리 지역에는 전통시장이 없습니다. 네. 아, 거기는 좀 뭔가 신도시 아닌가요? 선거운동하거나 뭔가 명절 때 이렇게 시장 돌아다니잖아요. 네. 근데 그 시장 돌아다니는 유세나 뭐 이런 게 없어요. 아. 신도시 전통시장이 없어요. 신도시예요? 청라국제도시는 신도시인데 신도시 아닌 원도시도 국제도시고. 섞여 있는데 원도시에도 없어요. 저도 사실은 지역구에 전통시장이 없어요. 저건 제 지역구 아닌데 딱 경계에 있어. 경계에 있는데 저기 안에 저 상가 안에 저기 저 전통시장 안에 있는 상인분들이 우리 지역구에 많이 훨씬 더 많이 살고 그래서 저긴 항상 갑니다. 그냥. 통복시장이라고. 통복시장. 그래서 사실 원래 우리 평택에서 하면은 평택역이 딱 그 이제 그 유동인구도 많고 항상 대선이나 이렇게 큰 선거 있을 때는 양당의 후보들이 거기서 유세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그래서 거기에서 못 하고 이제 그 바로 옆이거든요, 통복시장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주로 하죠. 네네. 아이고 어쨌든 저희가 거리의 민심 들으면서 열심히 유세도 하고 선거운동도 하고 있는데요. 이제 6일 D-6이었고 하룻밤 자고 나면은 바로 또 D-5 내일 6시부터 사전투표 진행되잖아요. 네, 정말 숨가쁘게 대선 시기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또 발제 그러면 진행해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이용우 의원님 발제부터 해볼까요? 네. 어제 TV 토론을 실시간으로는 못 보고 저녁에 이제 있구나. 아파트 단지 간담회를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유튜브로 이제 중간부터 돌려서 보기 시작했는데 그 이준석 그 얘기 듣고 정말 입을 다무지를 못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이제 젊은 꼰대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저도 저 이준석 정말 그러니까 태도부터 막 그 말까지 하나에서 열까지 정말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껴가지고 근데 저게 이준석이 계속 노이즈 마케팅 형식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의 어떤 전술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거를 이준석을 또 다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그래도 좀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주제로 잡았는데요. 다들 아시는 그 발언입니다. 그 발언이고 근데 그 발언 하나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TV 토론 3번 하는 과정에서 그가 보여준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뭐 애티튜드부터 뭐 여러 가지 좀 발언의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박근혜 퀴즈로 정치에 입문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입문하고 정치의 구력으로 따지면은 결코 젊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나이만 젊었지 여러 가지 사고방식이나 태도나 행동거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태의연합니다. 굉장히 구태스러워요. 그래서 전혀 신선하지 않고 그런데 마치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그 호텔 경제학인가요? 이 얘기하면은 가르치려 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호텔 경제학 얘기하면은 자기는 마치 유식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 얘기하면은 꼭 자기가 어린 사람한테 뭐 꼰대질하는 뭐 훈계하는 식으로 이렇게 막 규정하면서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어떤 언동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어제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대통령 후보 자격뿐만이 아니고 더 이상 정치 영역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규정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일 심각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대통령이 당선되려고 대선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 보면은. 그렇죠. 네, 그냥 몸값을 철저한 혐오 발언과 갈라치기를 통해서 자기를 지지하는 극소수 세력의 지지율만을 받아서 뭐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뭐 5%가 됐든 10%가 됐든 유의미한 득표율만 이번에 얻으면 목적 달성을 다 하는
그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그게 목적일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거는 뭐 성별 갈라치기, 계층 갈라치기 이런 거는 대통령 후보로서는 최악의, 그리고 대통령 후보를 떠나서 정치인으로서는 저는 최악의 태도라고 보거든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정치인데 일부 극소수만을 바라보고 막 정말 극악한 발언을 해가지고 그쪽의 지지만을 노리는 방식으로 지금 하는 게 정말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전부터도 좀 불안불안했거든요. 하는 방식이. 맞아요. 뭐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수준의 그건 대선 후보가 아니고 그냥 무조건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갈라치기. 그러니까 무슨 저기 자기가 너 나보다 더 많이 알아? 이런 거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거는 모를 거야라고 하는 거를 툭 던져가지고 너 왜 이거 몰라?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공약이나 비전은 없고 그냥 무조건 상대방을 흠집내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 수법만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그 120원 그거와 관련해서도 그 이제 불법 그 개업 계곡 정비 사업 그거 하는 과정에서 했던 거를 가지고 그 커피 원가 그거 하는 거 딱 트집 잡아가지고 그 만약 그 자영업자들 커피 파는 자영업자들이 폭리를 취하는 하지도 사람이다. 않은 말을 그런 식으로. 라는 것을 우리 후보한테 더 씌우려고 하는 그 방식이고 거북선 같은 경우도 그 웨이브 파크 같은 경우도 2년 동안에 인허가를 빨리 내서 행정 혁신을 통해 가지고 했다. 요거에 대한 지적이 본질인데 그 공실 때문에 피해 본 사람들이 이제 좀 물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해 못하는 후보. 공실에 대한 책임 이런 식으로 갖다가 이제 붙이는 거죠. 전혀 본질과 다른. 이런 식으로 그 대선 그 토론을 하니 이거 무슨 대선 후보예요. 거기다가 어제 드디어 활용점점을 찍었죠. 스스로 폭망해 버렸죠. 이제는 뭐 우리 이용호 의원이 말한 것처럼 대선 후보 그 사태를 떠나서 정치 이제 못할 것 같은데 저렇게 해서 보니까 그 권영국 후보가 바로 모르고 이제 그 자기 또 권영국 애꿎은 권영국 후보 이용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툭툭 던져가지고 권영국 후보가 그 당시에 이제 나와가지고 그 지대한 그 본의를 그때 당시에 몰랐는데 나와서 보니까 여성 혐오 발언이라고 해서 입장 내면서 사퇴하라고 이렇게 후보 사퇴하라고까지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해명 못할 것 같은데 저 정도면. 아니 그런 수준 이하의 질문을 하면서도 전혀 망설임 하나 없이 저 권영구 후보 막 계속 다그치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못하냐.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소름 끼치고 그냥 정말 그냥 TV 보다가 아 정말 뭐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오더라고요. 절로. 미친 거 아니야? 한번 제가 이거 그 TV 토론을 포함해서 방송을 보고 나서 이렇게 구역질 나는 이런 장면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보고 나서 처음에 이게 뭔 소리지? 이게 뭔 소리지? 그리고 이거는 뭐 사실상 성폭력이라고 보고요. 오늘 이제 여성단체부터 해가지고 여러 단체 시민사회에서 또 고발도 하고 했는데 이거는 일반 개인이 그랬다도 이거는 뭐 진짜 퇴출인데 정치인이 갖는 그 영향력 있잖아요. 만약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순화해서 해야죠. 말하려면. 근데 그걸 있는 것들 하면서 뭐라냐면 이걸 순화해서 표현한 것 어떻게 더 순화할지 모르겠다면서 깜짝 놀란 게 이 친구는 뭔가 환상이 뭐냐면 포장이 돼 있잖아요. 옛날에 그 박근혜 퀴즈로 이렇게 할 때 하버드 대학 출신이라는 그런 약간 소위 말하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그 교육에 이제 열망 그리고 나서 노원구에 있는 상계동에 있는 그 학원가에 있는 그 지역에서 이제 출마를 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그 포장이 되게 화려한 그 학벌 지상주의의 왜곡 변종 그 모습에 극단을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친구가 어떤 감수성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것 같고 그걸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을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그때 계몽령이라 해가지고 하면서 약간 좀 뭐랄까 좀 이렇게 그거를 뭐 했는데 그 부정선거 음모 뭐 이런 거 하면서 했잖아요. 근데 윤석열 이준석 발언을 보고 나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뭡니까 구대 정치인의 모습 하면서
누가 그런 말 했잖아요. 저 아까 뭐야 그 후보 권영국이가 40대 유석열 그 말이 딱 맞다. 아니 원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 이준석 아닙니까? 저는 그렇죠. 네. 이준석은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이준석은 정치 생명이 좀 끝났다 봅니다. 그래서 뭐 사퇴하고 뭐 그런 건 본인이 뭐 결정한 문제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저는 봐요. 사실은 이번 대선이 내란 심판 대선이잖아요. 원래는 국민의힘이 후보 내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극우 내란 그것도 친일 후보 낸 거잖아요. 냈는데 그런 거죠. 윤석열 파면돼서 생긴 대선이고 김문수는 거기에서 노동부 장관 했던 같은 공동 책임이 있는 후보고 그렇죠. 이준석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만든 1등 공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책임 있는 후보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 입이 10개 있어도 그 반성부터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정치 생명이 끝났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게 우리만 하는 얘기가 가치가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 이준석 후보는 공감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공학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토론 기술, 뭐 정치 공학 이런 거에만 능숙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을 보면은. 이준석 후보가 사회생활 경험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 해외에서 뭐 4년 대학 다니고 그게 다잖아. 그러고 나서 정치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지적하는 것도 그 간병 요양비 이런 것도 막 우리 후보가 뭐 15조 드는데 어떻게 할 거냐 막 공격하잖아. 근데 그 본질은 이 간병이 정말 힘들잖아요. 돌봄이. 뭐 저기 부모 세대도 저 간병해야 되고 또 자식들도 돌봐야 되고 양쪽에 그 이중 그 돌봄에 대해서 정말 힘들어 하잖아요. 40, 50대의 세대들이.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은 아예 없고 공감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15조 드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15조 드는지 안 드는지를 그럼 무슨 근거로 자기 마음대로 15조라는 숫자를 만들어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 거야? 그것도 사실 레인지가 되게 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15조 얘기도 안 했는데 왜 15조 얘기 재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따지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한 얘기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당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준석 말을 못하고 이게 오늘 어제 그 발언 때문에 지금 보수 언론지나 경제지에서도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이 사과를 했는데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한 거고 심지어 더 심각한 거는 자기가 토론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고 사실상 이거를 어느 정도는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어떤 국민들의 반응이 있을 건지도 좀 짐작을 했다라는 취지로 발언까지 해가지고 더 문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서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에서 이준석을 관련 발언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고 이 사안은 대선이 끝난다고 해서 취하하거나 이렇게 종결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고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까지 명확하게 엄중하게 묻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 인권 여성 단체들도 막 들고 일어났지만 그리고 여성 의원들 오늘 저희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해서 대선 후보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고 사실 또 많은 의원들이 이건 의원직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집에서 아까 하버드 얘기하셨는데 아이들이 요새 이제 선거철 되니까 선거운동 따라다니고 뭐 이렇게 보면 재밌잖아요. 이제 관심을 좀 갖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집에 갔는데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엄마 대선 후보 중에 하버드 나온 사람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초등학생인데 하버드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있어. 있어. 근데 학교가 뭐가 중요해 이렇게 듣고 넘어갔는데 전 진짜 오늘 집에 가면 우리 애가 혹시 무슨 말을 또 듣고 와가지고 얘기하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이 정말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 국민이 보는 그런 채널에서 사실 살인사건을 얘기한다고 해서 살인사건의 그 장면을 다 묘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혐오적인 이런 표현을 하는 진짜 정말 소시오패스 같은 이런 성격의 사람은 정치를 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게 뭐 한두 번 지금 긁어먹은 소재도 아니고 정말 그 구태 정치, 낡은 정치 다 몇 번을 그 얘기하고 사과하고 했던 거를 또 끄집어내서 굳이 또 사과하라고 하면서
면박 비슷하게 이렇게 막 하고 이런 거는 정말 어떻게 40대라고 젊은 정치인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조기 파면 안 시켰으면 저 연령이 안 돼서 못 나오는데 밤 늦게 시켜갖고 그렇게 됐다고 막 그런 개탄을 하시는 시민들도 계시더라고요. 만 40세. 네. 40세 대통령 출마 나이 연령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정말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될 텐데 과연 그러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기 댓글에 압도적 해로움 이준석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저희가 또 이준석 얘기하니까 너무 다들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아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빨리 넘어가죠. 네, 그 최현일 의원님 뭐 이준석뿐만 아니라 저희 대선 TV 토론 전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마 그 이영호 의원님 하신 발제하고 거의 겹치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총론적으로 보면 아마 이제 3차 TV 토론은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썼는데 딱 정리하면 막말의 품격으로 비방의 비전으로 답한 이재명만이 유일하게 대통령다웠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후보께서 너무 잘 참으셨다. 그래서 나는 만약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얼굴에 울그락불그락 그 표정이 나타날 수가 막 흥분했는데 후보께서 상당히 품격 있게 대응하셨죠. 차분하게 냉철하게 어떻게 보면 내공 야 저게 바로 내공이구나 할 정도로 잘 대응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이준석에 대해서는 뭐 아까 말했듯이 극혐의 거의 뭐 이건 레드카드라고 좀 봅니다. 또 후보님 같은 경우는 이제 6일 후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재명 정부가 탄생될 거라고 이제 100% 이제 확신을 하고요. 그러한 거를 이제 TV 토론 때도 그런 준비된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진중하게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외교 문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책임지지 않을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섬세하고 예민한 그 문제를 실사구시적으로 차분하게 좀 해줬고요. 특히 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좀 노인 일자리가 늘리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식의 1차 토론에서 그랬는데 그 논리에 말리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극단적인 전제를 하고 날카롭게 이제 대응을 해줘서 그런 부분도 돋보였고요. 그 외에도 여러 면에서 진짜 이게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인수위가 없는 정부잖아요. 네. 그런 데서는 기대감과 또 안정감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1차 때도 2차 때도 그런데 3차 때는 아예 대놓고 처음부터 모두 발언 또 끝날 때까지 네거티브로 그래서 상당히 심하다라고 했고 준비되지 않는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입장이 오락가락해요. 윤석열 계엄 사과에 대해서 그때 홀로 자리에서 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뭐 자랑 삼아서 처음에 막 토론을 하더니 3차 토론 때는 이제 말을 돌리더라고요. 계속 몇 번 해도. 그리고 그의 여러 가지 만에 대해서 상당히 무책임한 모습,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그에도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뭐 결국은 어제 토론 이제 1, 2, 3차 하면서 결국 이제 이재명 후보의 돋보이는 그런 비전과 여러 가지 진중함을 보여줬고,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 그대로 이준석으로 다 이제 그 한마디 때문에 다 그걸로 다 몰린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김민석 상임 선대위원장께서 이제 SNS 쓴 건데 요게 와닿더라고요. 세상 무서울 줄 모르는 저지를 어찌 굳게 두겠나. 구시대 인물이 될 것이다. 저 이준석 그리고 나머지 학벌은 시대 정신이나 품격의 동의어가 아님을 재확인한다라고 딱 일가를 했더라고요. 네. 학벌 중심 사회를 파괴하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준석? 네. 하버드에 대한 환상을 아주 그냥 다 깨부숴주는 아주 어떤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그 김문수 후보 어차피 이제 단일화는 이제 거의 뭐 시간이 다 이제 돼가지고 이제 거의 물 건너간 것 같은데 뭐 들어보니까 원래 그 뭐 이렇게 그 TV 토론 끝나고 김문수가 찾아가서 막 그 마지막 그 시도를 하려고 막 이렇게 막 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하다가 이제 저거 하니까
약간 이준석 후보의 태도가 되게 막 조롱조롱 막 놀리듯이 막 이렇게 뭐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냥 그 접었다 더 이상 쟤는 안 된다 거기다가 막 또 저 이상한 발언까지 막 하는 바람에 뭐 이렇게 그래서 무산되는 분위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뭐 지금 몇 시간 이제 안 남았으니까 두고 보면 될 일이고 다만 이제 저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어쨌든 김문수 후보로 단일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이번에 그 이준석 후보는 대선에서의 당선 가능성은 뭐 본인도 없다고 생각했을 거고 대선 이후에 보수 재편이 이제 일어날 거잖아요. 거기에서 본인이 보수 이재명 후보가 가장 잘 싸운 보수 후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그런 도발을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어제 토론을 통해서 이제 밑창을 다 드러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세게 뭐 이렇게 검증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안 했잖아요. 근데 사실 김문수 후보와 관련된 거 하려고 그러면 좀 끝이 없을 정도로 그 뭐 기자회견 하셨죠? 김문수 후보님이랑 네. 같이 노동운동했던 사람들. 예. 어제 네. 그 노동운동도 제대로 안 했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네, 김문수 후보가 한국 도르코 노조에서 이제 노조위원장을 할 때 78년도에 그때 78년도에 같이 노조 부위원장을 했던 그 보니까 박육남 선생님께서 박육남 선생님. 그 어제 저기 사진 나오네요. 아, 같이 기자회견 하셨군요. 한국 도르코 노조 외에 14개 노조, 뭐 1000개 피복도 있고 옛날에 들어보면 70년대 YH 무역도 네, 있고요. 그 신인민 당사 그 정부에 했던 거. 저 뒤에 서 있는 그 최순영 저 민노당 의원이 그때 노조 지부장이셨는데 저분들이 나와서 이 김문수는 절대 안 된다 변절 짜고 대통령 뽑으면 안 된다라고 한 마디씩 다 하는데 제가 뒤에서 듣고 너무 막 그 구구절절 맞는 얘기들 같아가지고 저 끝나고 바로 그 안진걸 소장한테 얘기해서 안진걸 TV에 바로 긴급 편성해라. 그리고 비치영문 시민본부 유튜브가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 이번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출연시켜갖고 한참 또 얘기하고 가셨어요. 아. 근데 그때 얘기한 거의 취지는 보니까 김무순 처음에 노조 할 때부터 네. 그 뭐 힘들거나 뭐 이렇게 뭐 저기 박정희 정권 때 그 노조 탄압 심하면은 도망 다니면서 자기네 네. 조합원들 집에서 도망만 다녔다. 뭐 그런 취지. 그리고 그런 거를 나중에 저 동료들 다 도와주고 그러면 나중에 고맙다는 얘기 한마디 없던 사람이었다. 그러더니 결국은 구구정당으로 가갖고 저렇게 했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 부인이 설란영 여사도 잘 알더라고요. 그때 노조 운동은 했다고 했잖아요. 그 딸도 잘 알고 뭐 그래서 그 저기 최순영 의원도 막 얘기하고 하는데 그 뭐 갑자기 그 김문수가 정치권에 들어가면서부터 갑자기 막 조중동만 보고 있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면서 너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니? 막 이런 얘기 했다라는 그런 것도 회상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때부터 그 약간 뭔가 기회주의적인 원래부터 비겁한 사람이었네. 기회주의적인 그 성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시는 거 쭉 들어보면 어제 토론회 포함해서 어제가 이제 그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이재명 후보의 5개 재판과 관련해서 사법부의 어떤 재판 절차까지도 다 중단시키면서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손에 거머쥐려고 하는 행태들을 주구장창 김문수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5개 재판이 경기도 법카, 대장동 백현동 사건, 대북 송금 이중교사, 공직선거법 사건 이 5가지인데 경기도 법카 사건은 지금 이재명 후보하고 사실상 무관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냥 기소해놓은 거야. 기소해놓고 아직 재판 제대로 진행도 안 되고 있는 사건이고요. 대장동 백현동은 사건 자체가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억지 기소를 그야말로 억지 기소해놓은 거고 대북 송금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아니 이화영 그거는 또 부지사가 형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중형까지 받았고 네. 부지사인데 도지사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막 이러면서 마치 도지사가 다 알고 승인하고 그 하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것도 중형이 예상되는데 막 이렇게 물고 늘어지잖아요. 근데 사실 이재명 후보는 이 상황들을 몰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그걸 다 알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지시하고 그렇게 하라고 할 상황도 아니고 그럴 리도 없는데 그거를 무작정 그냥 이화영 부지사가 그렇게 됐으니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단정하고. 김문수는 불법 정치 자금으로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 다 처벌받았는데 자기는 몰랐다고 해서 빠져나갔잖아요. 무죄 받았잖아요. 그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반격하니까 난 몰랐는데 뭐 그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대응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말도 안 되는 논리 필요하지. 유진구 사는 이제 무죄 나서 이제 2심 재판 진행 중인 거고 공직선거법은 희대의 사건이죠. 희대 그 말도 안 되는 방식.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제 이제 저는 약간 이제 그 이재명 후보께서 그거를 좀 강조했으면 좋겠다 싶었던 게 헌법의 84조 불소추 특권에 대한 내용들을 그냥 다시 한번 형사소송법에 명확하게 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고 그 결과물로서 재판이 정지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무리하게 사법부를 갖다가 그냥 틀어 잡아가지고 재판하지 마. 이재명 1인만을 위한 원포인트 무슨 법률인 것처럼 얘기했죠. 그냥 헌법에는 불소추 특권이 있고 불소추 특권에 따르면 대통령의 신분에 있으면 수사 기소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도 중지된다는 게 압도적인 헌법학계의 해석이고 과거 95년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내용의 불소추 특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이라는 그 직무 수행의 그 안정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가 하나가 있고 국가 원수로서 대외적인 어떤 그 국가의 어떤 체면과 위신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의 어떤 그런 취지가 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취지를 그 당시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 명확하게 했어요. 그럼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연장해서 보자면 당연히 대통령 신분으로서 재판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대외적인 위신이라든지 국가적인 품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결정을 그대로 따오면은 당연히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헌법학계 다수 의견도 그런 거고. 근데 그런 상황 하에서 우리가 지금 사법부의 3심 조희대 대법원 그 이상한 상황들을 목격을 했잖아요. 뭐 어떻게 또 헌법의 유연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어떻게 또 꼬꾸라뜨릴지 모르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하는 형사법 개정일 뿐이지 어떤 내용을 이재명 후보만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법부를 틀어주는 방식 전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대통령은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시킬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헌법상의 그 절차에 의해서만 파면시킬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역으로 보면 그런 사법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그 재직 중에는 하지 않는다라는 게 함의가 담겨져 있는 거고 형소법 246조에도 보면 그 소추에 대해서는 소의 제기와 재판의 진행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의 진행이라는 것은 그렇게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이 되는 건데 조금 전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압도적인 뭐 거의 통설처럼 헌법학자들이라든지 법학자들 사이에 압도적인 통설과 다수설인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국민의힘의 패널들이 나와갖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막 이제 그렇게 우기더라고. 그러니까 통설 다수설을 뭐 숫자를 세봤냐 막 이런 식으로 반대의 논리들도 많다. 그렇게 그렇게 막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개싸움을 벌이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막 물타기 하는 거죠. 그렇게. 근데 실제로 해석상으로도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이전에 지금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란 심판이잖아요. 이 내란 세력들과 우리 국민들과의 싸우는 대결하는 그 대선인데 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불법 계엄에 대해서는 진정한 사과도 안 하고 탄핵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냥 그 반대하는 그 입장을 견지하는 그런 후보가 할 말이 없으니까 계속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적인 리스트 그것만 갖고 계속 주장하잖아요. 그 이재명 포비아를 얘기해. 그러면서 정치 보복할 거래. 아니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정해갖고 정치보복할 거니까 이재명이 안 된대. 얼마나 궁색합니까. 그리고 이미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가 그 대선 패배 이후에 그 표적 정치 탄압 이렇게 표적 수사해갖고 기소폭탄 날렸다고 해서 윤석열 검찰이 정말 그 검찰공이다라까지 인식하는 정도에 와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심판도 이번 대선에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거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요. 설득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럼 뭐지 전부 그냥 막 던지는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그게 모순적인 것이 이재명 후보님이 김문수에게 물어봤잖아요.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 거를 인정하겠냐. 그랬더니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 내란죄에 대해서 재판 중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 중인 거에 대해서는 그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를 본인이 스스로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의 그럼 5개의 재판에 대해서도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고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 범죄자라고 몰아붙이는 것도 사실은 그러면 지금 이 입장에 비추면 좀 모순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치인은 그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오기 전에 정치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책임 있는 대통령 후보의 입장에서 자기가 어떤 상황을 규정하고 평가할 수 있어요. 마치 사법부에서 모든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정치인으로서 아무런 입장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입국 다물고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렇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12월 3일 날 계엄을 일으켰고 군경을 동원해 그 무자비한 일들을 중앙선관위 포함해서 벌였다면 이 행태는 단순히 계엄을 넘어서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또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 원칙과 가치들을 허물어뜨린 정말 국헌문란 행태 분명하게 맞다라고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규정하고 평가하고 거기에 따른 입장을 내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얘기하고 해야 되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입장인데 사법부가 아무런 판단을 안 했으니까 나는 얘기하기 어렵다.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냥 그 부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윤석, 맞습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취지인데요. 그 법 해석의 권위가, 그러니까 전권이 마치 사법부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앞서 말한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헌법 84조에 대한 헌법학계의 통설이 그렇다고 해서 먼저 법을 만들기보다는 재판 과정에서 법관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봐서 그걸 법에 반영하는 게 맞지 않았겠냐고 물어보는 기자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잖아요. 헌법은 주권자들의 의사가 반영된 거고 그래서 그 헌법에 비추어 봤을 때 법의 공백이 있으면 우리 주권자들의 그런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이 먼저 법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입법을 하는 게 사실은 우선적으로 되는 게 맞는데 저희는 그동안 법 해석에 대해서 너무 사법부의 권한을 크게 인정해온 것 같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그 상권 분리를 얘기하잖아요. 상권 분리. 그러니까 사법부도 상권 중에 하나인 거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갖추는 게 당연히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도 그 얘기하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준석이 갑자기 대통령이 국회 상권 얘기하면서 이게 의원 내각제적 요소라고 얘기하는 것도 기가 막히죠. 아니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서로 상권이 서로 견제 균형하라고 그래서 그 독재 시절에 있었던 국회 상권이 있으면 안 된다는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의원 내각제는 있지 않냐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다시 선출하는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거죠. 하버드에서 그런 거 안 배우나죠. 근데 이준석 그 캠프하고 김문수 캠프는 우리 박재현 의원하고 이렇게 이용우 의원처럼 이렇게 율사들이 없나 봐요. 아니 같은 다 변호사 학증 있으면 비슷하게 다 생각하지 않나? 의원님의 단짝 주진우. 단짝이요? 아니 왜 똑같은 저건데 해석을 서로 다르게 하는 건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런 그 말 같지도 않은 법률이랍시고 얘기하는 법률가들과 제가 몇 개월 동안 싸우느라 힘들었어요. 진짜 욕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재명 후보가 좀 많이 방점을 두었던 지점이 내란 세력 종식이라고 하는 이번 대선의 핵심 목표. 그렇죠. 라고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김문수 후보한테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라라고 계속 조목조목 물었잖아요. 그래서 돌이켜 보면 이번 대선이 열린 것은 결국 12월 3일 계엄 내란으로부터 촉발이 된 거고,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 계엄 내란의 본산이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후보랍시고 냈어요. 낸 후보가 여전히 계엄 내란에 대해서 절연하지 못하고 거기에 계속 엮여 있어요.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한 표 주세요.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 상황이 지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저도 그래서 혹시 마지막 정치 토론이니까 비상계엄에 대해서 혹시 사과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뭐 마지막까지 뭐 자기 국무회의장에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막 고함 지르고 협박하고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뭐 사과 전혀 뭐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차라리 잘 네,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본색을 정확하게 드러내줬고 국민들한테 판단할 수 있게 좋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의 이번에 대선 전략은 젖잘싸 전략 같기도 해요. 졌지만 잘 싸웠다.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대선 이후에 그 당권이나 이런 것들 네. 그런 거에 오히려 관심이 더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상현도 막 이준석도 다시 계속 압박해갖고 단일화해야 된다라고 하고 결국 단일화 이제 무산되면 이준석 때문에 졌다 또 이렇게 갖다 뒤집어 실 거라고 분명히. 그러니까 막 그런 거 같아. 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저는 어제 정말 이재명 후보께서 핵심을 정말 전국을 잘 찍은 거야. 내란이잖아요. 내란 때문에 이루어진 대선이기 때문에 내란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딱 했지. 김문수한테 물었고 근데 대답을 안 하잖아요. 네. 이준석한테도 너 왜 담 넘어가지 않고 왜 밖에서 안 들어와 계엄 해제 참여 안 했냐. 디테일하게 물어보시긴 하더라고요. 뭐 술 먹고 왜 샤워하고 난 또 그때 얘기 처음 들었어요. 저도 약간 이렇게 저도 어제 처음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왜 민주당 의원들은 또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는 뭐 두 명의 민주당 최은희 의원이에요? 혹시 통한 사람이? 진짜 저는 아니죠. 서울이라서 아니죠. 좀 아니 난 영등포니까 가까워서 혹시 저는 뭐 제일 먼저 왔죠 국회. 아니 그러니까 가깝잖아. 아니 나 그래서 그 영상들 시끄러 임마 그러더라고. 저기 그 보좌관한테 그러니까요. 담 넘어가 가시죠. 그게 유명한 짤이에요.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해석을 하더라고. 그럼 왜 그 담 넘어 안 가고 거기 있었나? 그 해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거기가 더 안전해서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후보가 그런 취지로 본회의장 안에보다 거기가 더 거기는 왜냐하면 그 카메라도 와 있고 옆에 시민들도 있으니까 무슨 자기네한테 뭐 한 번 해코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의사당 안에는 진짜 군인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끌려갈 수도 있고 그런 생각 판단해 갖고 그런 거다라는 해석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팩트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이고 저희가 어쨌든 득점과 실점 포인트 뭐 충분히 얘기는 해본 것 같고요. 네. 뭐 다음 발제 주제가 뭐 연관된 건데 이준석과 김문수 단일화 전망인데요. 뭐 언제나 선거에서 막판 변수는 단일화잖아요. 그리고 김문수 선생님의 필승 카드 단일화라고 인터뷰에서 단일화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막 그러면서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쫓아다니는 모습, 이준석 후보 쫓아다니는 모습을 국민의힘이 한동안 연출했는데 이미 골든타임은 지났죠. 1차 단일화 데드라인이 25일 일요일이었는데 넘겼기 때문에 투표 용지에서 이준석 이름은 사라질 수가 없게 됐고요. 일단 단일화는 이제 그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골든타임이 그 여부를 떠나서 어제 토론회 이후로 단일화라는 거는 단일화를 통해서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김문수가 이득을 얻든 뭐 이준석이 대가를 얻든 해야 되는데 아마 오늘부터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돼가지고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알 수 있는데 아마 이제 지금 한 8에서 10% 정도더라고 이준석. 아마 지지율이 아마 반토막이 전 될 거라 봐요. 두 번째 여성 극혐이라는 표현을 한 친구가 본인이 사퇴를 하든 단일화하든 과연 김문수 아무리 거기가 내란 세력 쿠데타 세력이 뭐 후보를 하지만 이게 과연 본인들의 득표 전략에 도움이 될까? 저는 이 단일화 판이 아직 깨졌다고 좀 봅니다. 어제 이후로. 그래서 3시간 남았잖아요. 그래요. 어제 깨졌고 결국 이제 이준석 입장에서는 아마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보수의 새 판을 짜거나 아니면 다시 그 본가로 돌아가서 뭐 당권이든 뭐든 실리를 챙길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 그것도 할 수 없다. 명분도 실리도 다 잃고 본인의 그 발은 하나로.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국힘 차원에서도 오히려 아까 이제 젖잘싸라고 했잖아요. 졌지만 잘 싸웠다. 그 모드로 아마 국힘도 어차피 단일화도 어렵고 어차피 3자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이 논의 자체가 이제
무용하다 저는 생각. 우리가 넷이서 단일화 안 될 거라고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었죠. 우리가 이제 한번 맞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3시간 남았는데. 그러니까. 전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김문수가 거부할 것 같아.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단일화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나마 안 하면은 저 이준석에서 빠진 표가 저기 일로 올 거 아니에요 본인한테. 차라리 그걸 죽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농개처럼 같이 죽느니 차라리 그게 더 그런 전략으로 바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용 의원님 어떠세요? 이용 의원님의 또 그 저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네. 아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을 때 그때 그래서 불안해했잖아.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일각에서는 또 뭐 이렇게 그런 의견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단일화 논의가 너무나 과잉 쟁점화됐다라는 생각이고요. 사실 단일화 사실 뭐 관심도 없잖아요. 뭐 걔네들이 단일화 하든 말든 대세에도 영향도 없고 표가 뭐 산술적으로 합산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인데 저는 통상 대선 그 과정에서의 단일화 논의가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이번 단일화 논의는 당권 쟁취를 위한 어떤 목적의 단일화 논의다 저는 이렇게 성격 규정을 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단일화 한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대통령이 당선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후에 당권을 쟁취하는 데 있어서 단일화가 도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래서 이준석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에 대선 국면에서 단일화를 해서 들어가서 국민의힘을 장악하는 게 자기한테 유리할지 아니면은 단일화하지 않고 밖에 있다가 분당 사태가 벌어지면 일정 부분 흡수해가지고 역포위해가지고 국민의힘을 장악하는 게 더 효율적일지 요 판단 정도 하는 것이지 이준석이 뭐 자기가 단일화 한다고 해서 대통령 된다라고 생각할까요? 뭐 그 정도 정세 판단은 하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화는 김문수 입장에서나 이준석 입장에서나 뭐 이 대통령 당선이라고 하는 뭐 단일화의 본질적인 어떤 측면하고는 전혀 그 거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논의가 선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계속 언론 지면을 장악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과잉 쟁점화돼 있고 매우 잘못된 상황이다. 과잉 쟁점화 됐다고 하니까 넘어갈까요? 아니 근데 나는 이제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는데 단일화는 그렇다 치고 홍준표 전 후보가 미래를 위해 투표하라고 이준석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렸잖아요. 어제 그 토론 보고 뭔가 하나 올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네요. 미래고 과거고 이제. 아마 시차가 있어가지고 넘어졌나요, 어제? 홍준표 걸고 넘어졌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홍준표가 요새 이준석 밀어주고 있었잖아요. 밀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뭡니까 돼지 뭐죠? 돼지 발정제. 뭐 발정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또 이준석 후보가 돼지 발정제는 괜찮고 이거 왜 안 되냐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서로 뭐 그런 얘기 했어 또. 그랬잖아요. 뭐 오늘 얘기했어. 그래서 기자회견 뒤에 돼지 발정제 했는데 뭐 그때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본인 얘기는 이제 돼지 발정제 얘기할 때는 본인 발언에 대해 약간 좀 변명하는 그 예로. 자기한테는 왜 그러냐 이러면서 뭐 진보 진영이 뭐 이중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는 개찐도치지 뭐. 뭐 근데 또 소소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사실 뭐 정계 은퇴하신 분이어가지고 뭐 관심을 둬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국민의힘을 은퇴했다 그랬지 정계 은퇴는 아니야. 정계 은퇴라고 합시다. 어디서 정치를 할 거예요. 우리 박지원 의원께서 다시 돌아오면 보수 정당의 그 대표가 될 것이다라고 하잖아. 예언했잖아요. 박지원 의원님이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박지원 의원님이 너무 오래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그 이제 대선 끝나면 국민의힘은 이제 망할 거다. 그러면 자기네 개혁신당으로도 막 넘어오기도 할 거고 보수 재편을 할 때 거기서 자기가 대장 노릇 하겠다. 이런 게 포석이 밑에 깔려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홍준표 전 후보도 사실은 거기에서 뭔가 자기의 그 공간을 룸을 좀 찾고 있는 그런 형국 같았는데 어제 하여튼 토론회에서 정말 그 이준석의 정치 생명 자체가 지금 위태로워진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또 무슨 또 기술을 써가지고 모면하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항상 팬코를 본다는데요. 팬코에서 댓글로 나온 대로 한다고 하루에 10번씩 본다고. 팬코에서도 실드를 못 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어쨌든 실제로 정말 5% 정도까지 반토막이 날지 뭐 이런 것들도 앞으로 관전 포인트인 것 같긴 하고요. 마지막 주제입니다. 원래 김현정 의원님 발제 주제인데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 발제 주제를. 아니 아까 예, 운동에 선거 운동에 너무 바쁘셔가지고 유세차 타고 막 다니는데 네. 이거 올려야 될 것 같아서 막 올렸는데 그 이제 사실 제가 이게 속도 내는 내란 수사 요거 관련된 그 저걸 잡은 거는 지금 아니 우리가 처음에 그런 기시감이 있었잖아요. 아니 왜 한덕수가 갑자기 대통령 선거에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왜 이렇게 국민의힘 친윤 애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한덕수를 옹립하려고 했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 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한덕수가 생각보다 내란에 깊숙이 가담돼 있다. 그래서 윤석열한테 지금 뭔가 잡혀 있다. 그러니까 뭔가 잡혀 있을 것이다. 시킨 대로 안 할 수밖에 없는, 시킬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 경찰에서 최상목, 한덕수, 이상민 다 출국 금지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국매인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회의 간담회라고 주장하는 그 이전에 뭐 대기실에서 서로 얘기를 나눴던 그 CCTV가 지금 확보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CCTV에 보니까 그동안의 증언과 다른 정황이 담겨 있어. 포고령 같은 것도 이미 뭐 이렇게 한덕수 총리가 보고 들어갔다는 그런 정황도 있다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최상목도 그 쪽지 있잖아요. 쪽지. 그 쪽지도 가지고 그 내용을 누군가 이렇게 상의하는 뭐 그런 그 영상도 잡혔다라고 하고 뭐 그런 거 보니까 이게 무슨 그 간담회 들어가서 몰랐다. 자기는 쪽지를 내용을 보지 않고 주머니에 넣었다. 이거 전부 다 이거 사실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연결되잖아요. 이게 그 계엄 선언한 다음에 계엄 선포한 다음에 1시간 뒤에 F4A 막 긴급하게 열어가지고 제일 먼저 그 얘기했던 게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발표였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뭐 계엄하고 그러면 돈이 필요하니까 결국은 그리고 또 6개월 전에 수방사가 한국은행을 갔다며요. 맞아요. 그리고 그것도 왜 갔을까? 되게 막 그 의아했었잖아요. 정무위에서 조금 따져 보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여기 연결되는 것 같은 게 한국은행 가면 이제 그 돈이 있잖아요. 돈 현금이 한국은행에 그 뭐라 하죠? 감봉이죠. 감봉. 그거를 이제 이 계엄을 터뜨리면 그걸 쓰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그 연결이 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고 F4에서도 유동성은 무제한 공급하겠다 하는 게 돈을 막 찍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그런 얘기들이랑 맞물려서 돌아갔을 때 이거 사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이 계엄을 준비했다. 그리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상목, 한덕수, 이상민 등이 깊숙이 연관돼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이 수사를 하면 할수록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 근데 하여튼 뭐 이번 그 이제 대선이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거의 종착지로 가고 있는데 이제 계속 방송에서 뭐 MBC나 이렇게 방송이나 언론을 보면 아까 이제 그 김현정 의원이 말씀했듯이 내란 수사나 이런 계엄 수사에다가 상당히 속도감 있게 또 비아폰 서버가 또 확보를 하고 그 전까지는 그렇게 못했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CCTV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제서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6월 3일 뭐 후보께서 말씀하신 내란 극복 뭐 그것이 이제 이번 대선의 본질이라고 말했듯이 6월 3일 이후로는 아마 이 내란을 정식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절차와 속도가 상당히 좀 빨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또 하나가 좀 이제 걱정인 게 뭐냐면 뭐 보수나 중도층을 좀 배려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법안들이 이제 사법법조 개혁에 대한 어떤 그거를 좀 처리를 했잖아요.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뭐 필요성이나 정부적 판단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향후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요번에 그 검찰 특히 이제 법조, 사법 이 개혁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그 방향성은 잃으면 안 된다. 물론 이제 그런 수단이나 일단 그 그릇을 담은 내용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 절대 또 하나가 이제 기재부. 아까 이제 김현정이 말한 뭐 금융감독원 그 얘기를 했는데 정부 조직 개편 같은 경우도 저는 발빠르게 좀 해야 한다 봐요. 향후에.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6일 남았지만 6일 후에 바로 여러 가지 이제 뭐 소위 말하면 정부 구성이나 그런 게 윤곽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절대 이제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게 내란 극복이라는 결국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넝쿨처럼 이렇게 뒤죽박죽된 여러 가지 기재부 개혁, 정부 조직 개편, 또 뭐 새로운 신설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치열하게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내란 수사 이번에 하는 거 진행을 보고 그 이후 2월 3 이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막중한 책무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네. 아니,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 정치 보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재명 포비아 얘기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정치 보복할 것이다 자꾸 얘기를 하는데 후보가 정치 보복은 절대 없다 그렇게 기자간담회까지 따로 열어서도 얘기했는데도 계속 그 얘기하는 게 다 내란 수사랑 연관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내란 특검법 그렇게 반대했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네 국민의힘 의원들 다 수사 대상 된다, 뭐 이런 우려들. 그게 뭔가 여기 최상목, 한덕수, 이상민뿐만 아니라 당시 추경호 원내 행정도 수상하잖아요. 다 이게 연루돼 있다. 뭔가 찜찜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반드시 나중에 그리고 정치 보복하고 자꾸 내란에 대한 단죄하는 거를 섞어서 내란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정치 보복이래. 그렇게 그런 논리를 피더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 친일청사랑 똑같죠. 그러니까요. 친일청사 안에서 우리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반원특위 만들어 가지고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게 우리 그 원탁회의 원내 5당의 그 선언문에도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이 내란과 관련된 단죄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사회 통합할 수가 없어요. 그걸 정확히 해내야지 통합이 된다고. 맞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강제 수사를 뭐 압수수색을 300번 이상 하고 이런 거 같은 게 사실 정치 보복이지. 그걸 이 내란 수사와 동일시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고도의 물타기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확인된 걸로는 어쨌든 그 경찰발 보도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했거든요. 날 맞추기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나오는 내용이 그간의 진술과 다른 CCTV 상에 근데 어쨌든 목소리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행동들만 봐도 기존 진술과 다르다는 게 확인됐고 오늘 아침에 우리 윤건영 의원님이 방송에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경찰은 불법 내란에 가담한 흔적을 분명하게 확인한 걸로 보여진다라는 것이고 처벌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까지 경찰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까지를 얘기를 한 걸 보면 윤건영 의원님이 행안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쨌든 수사의 어떤 증거 부분들이 일정하게 좀 확인된 거 아니냐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 김현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 판에 왜 한덕수가 저 공직생활 마무리를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나와도 안 될 거 뻔히 아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무리할까? 저는 그 생각했었거든요. 뭔가 잡혀 있다. 그러니까. 약점이. 다들 뭐 그렇게 생각했다고 주장하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김현정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해가 안 됐거든. 왜 이 판에 공직생활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되는데 그렇죠. 무리하게 자기가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나오는 건가 진짜? 그런 생각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으면. 그럼 뭔가 지금 저쪽 사람들한테 뭐가 잡혀 있다. 근데 과거의 사건 캐비넷이 아니라 이번 계엄 내란 과정에서 뭐가 잡혀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 감돌았는데 이게 좀 이렇게 조합이 맞아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한편 들고 두 번째는 지금 또 밝혀져야 될 게 삼청동 안가의 CCTV가 아직 압수수색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확인된 거는 다 지우지 않았을까? 그 12월 3일 날 계엄 선포 직전에 이제 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불러서 윤석열이 뭐라고 이제 지시했다는 거 그 하나 안가 모임이 하나가 있고 12월 4일 날 저녁에 이제 사인 회동이라는 걸로 알려진 그게 있는데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 박성재 장관한테 계속 확인했던 거는 4인만 모인 거 맞냐? 라고 저는 4인만 모였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거다. 근데 지금까지 그 플러스 알파가 밝혀진 적은 없어요. 근데 저는 강한 추정을 합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거라고. 근데 박성재는 대정부 질문에서 4명 모인 거다라고 얘기는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날 그냥 식사 자리였다. 초지일관 이렇게들 얘기하다가 그때 대정부 질문에서 조계원 의원님이 질문했을 때 박성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날이 날이니만큼 계엄에 관한 얘기도
했겠죠. 자기 일인데 계엄 얘기를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당연히 계엄 때문에 저는 모여서 계엄과 관련된 이러저러한 뭐 후속 조치든 뭐 추가적인 제 2차 계엄이든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나눴을 거라고 저는 강하게 추측하는데 그 당시에 나눴던 대화 내용, 참석한 사람들 이런 것들이 아직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휴대폰 많이 교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휴대폰도 지금 압수수색이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이 한 덩어리가 또 남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압수수색했다는 비화폰 서버 기록 일부 압수수색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제출 받았고 그다음에 일부 윤석열 등의 어떤 휴대폰이라든지 비화폰을 일부 또 압수 또는 이미 제출 받았다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비화폰이라는 것은 이제 구체적인 통화 내용은 확인이 안 되고 통화 기록 내역 몇 시에 누구한테 통화하고 뭐 이런 거나 문자가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좀 실체에 좀 더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사실은 핵심 물증들이 아직 수사기관에 많이 안 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당연히 내란 특검을 통해서 다 드러내야죠. 요거를 갖다가 무슨 정치 보복이 어쩌냐 이런 헛소리니까 그냥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단호하게 정리하셨는데 근데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빠르게 사라지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 측면도 있어서 뭐 이제 선거 6월 3일 뭐 6일 앞으로 다가와 있는데 빠르게 진행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이제 준비한 주제는 다 끝났고 제가 다음 새날 때는 언제 6월 3일인가요? 6월 3일 때는 새로운 대통령 하에서 저희 수수님이 항상 많이 오시는데 6월 4일. 6월 4일이죠. 네. 6월 3일은 화요일이죠. 내일 투표하고 4일이야? 또 다음 주 초선 박사는 아마 희망의 대통령으로 바뀐 상태로 뵙겠군요. 모두 내일 투표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당이 돼서 한번 방송을 하고 싶네요. 제가 끝나기 전에 제일시장을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나도 사진 하나 찾아야 되나? 네. 네. 저희 제일시장이 아까 그 경기북부 최대 전통시장이라는 통북시장보다 작은 것 같은데. 시장 같지 않은 느낌이기도 한데 지역화폐 사용 챌린지 저희 여성위원님들하고 같이 했고요. 굉장히 점포가 많습니다. 거의 8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역화폐는 이번에 4천억 추경회 때 넣긴 했는데 집권하면 지역화폐 예산 많이 좀 올려야 될 것 같아. 그렇죠. 네. 온누리 상품권은 이제 한도도 높고 네. DC율도 높고 그래서 하는데 그건 전통시장만 또 사용할 수밖에 없고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한도도 예산을 많이 깎아놔가지고 한도도 작고 DC율도 작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거 하는데 지역화폐를 많이 활성화시키면 골목 상권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빈 점포도 너무 많고 골목의 냉기가 지금 너무 싸늘해요. 골목 경기가. 근데 자영업자분들이나 소상공인 장을 안 보고 인사만 하는 것 같은데. 장도 많이 봤습니다. 저희 지역화폐 챌린지 해가지고 많이 썼어요. 나는 너무 많이 사가지고 들 수가 없더라고. 저기 가방이 좀 가벼워? 아니야. 다음에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동영상도 있어요. 네. 어쨌든, 동영상. 네. 이건 제가 뭐 깎아달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공짜로 달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네. 제 사진 안 올려요? 사진 보내셨어요? 하나 보냈는데. 빨리 하나만 보고 갑시다. 네. 인천에서 봤는데. 저거예요? 대박. 대박이랬어. 뭐 보내셨어요? 사전 투표 보내셨어요? 아하. 빨리 말해줘. 뭐 보내셨는지. 저게 말해주세요. 저게 그 사전 투표고요. 네. 제 지역구에 저는 안 보이고 제 지역구에 이재명 후보님이 지난주에 이제 와서 유세했는데 우리 찬조연설하는 우리 지역구 주민분들. 그다음에 맨 오른쪽은 누군지 아세요? 황명선 방현석 작가님. 방현석 작가님. 황명선 의원님이요?
풍채는 비슷하네요. 네. 내일 모레 사전 투표가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러고 보니까 내일 사전 투표 오전 네. 6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디서 몇 시에 누구랑 하실지 다들 한 번씩 얘기할까요? 저는 내일 아침 시간 안 정했는데 뭐 7시나 8시 정도 우리 아내랑 함께 지역에서 할 거고 매번 했듯이 그렇게 할 겁니다. 바로 저도 매번 하듯이 9시에 아내랑 비전 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이가 좋으시네요, 다들. 저는 오늘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도 내일 아침 6시 반에 하려고 저희 신랑이랑 부근하고 네, 의정부 1동 투표소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네. 네, 투표를 하고 신랑이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내일 6시부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투표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고 다음에 6월 4일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뵙겠습니다. 조선 박살. 박살. 이제는 이거네요. 박살. 수고하셨습니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